최근 일본에서 믿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 최고의 명문대학 와세다 법학부의 여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전직 외교관 출신의 보수 정치인과 가까운 집안의 후손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 3학년 나카무라 사쿠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때의 일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봄이 시작되던 그날 우리 반에 한국인 전학생이 왔어요. 미나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저와 같은 만 9살이었죠. 처음에는 서툰 일본어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미나가 안쓰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곧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똑똑하고 밝은 성격의 미나는 금세 일본어를 배웠고 우리는 매일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하교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나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전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1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곧 오사카로 전학을 가야 했어요. 아버지의 회사 발령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학 가기 전에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특별히 생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파티 전날 미나는 자신이 직접 그린 예쁜 생일 카드를 건네주었어요. 사쿠라, 이건 내가 한국에서 갖고 온 마지막 스케치북으로 그린 거야. 절대 잊지 말아줘. 표지에는 제가 좋아하는 토토로가 그려져 있었고 안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귀가하셨거든요. 미나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신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생일 선물도 두고 울면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전학 전 마지막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파티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 후로 미나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전학보다 일주일 더 일찍 오사카로 떠났다고 해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사과도 못한 채 작은 책가방을 메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을 나서던 그날의 모습이 제 마지막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날 내가 미나를 파티에 부르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미나는 그런 상처 없이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제 마음이 오히려 미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미나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작은 책가방을 메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을 나서던 그 모습을 전 그날 이후로 미나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금기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시며 한국의 나쁜 점들을 지적하셨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한국인 학생들과는 거리를 두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나와의 추억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에 수석으로 합격했을 때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역시 내 손녀다라며 자랑스러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서재를 열어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계승해야 할 우리 가문의 역사란다라고 하시며 외교관 시절의 훈장들과 사진들을 보여주셨죠. 대학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지내는 거였으니까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우연히 아시아 법문화 연구회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법학도로서 아시아의 법체계를 공부하는 학술 동아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우리 동아리에 관심 있니? 선배의 권유로 참석한 첫 모임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동아리방 한쪽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K-팝을 들으며 한국어 회화를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법률 연구 동아리 맞나요? 제 물음에 동아리 회장인 마키 선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법은 문화를 통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특히 한국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게다가 요즘은 여성 법조인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거든. 그날 처음 본 드라마는
여성 판사가 주인공인 작품이었어요.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펼치는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성 법조인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말이에요.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K-팝 아이돌의 팬이었지만 보수적인 가정 때문에 몰래 활동하고 있었고, 마이는 최근에서야 자신의 할머니가 제1교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사쿠라, 너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구나.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나와의 추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동안 억지로 묻어두려 했던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한국인 친구가 있었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미나와의 이야기를 했어요.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일,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것, 그리고 그 후로 줄곧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안함까지.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사쿠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가 있잖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의 현대 문화를 접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기술과 문화가 발전된 나라, 남녀 구분 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철저히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한국 노래들은 스터디 뮤직이라는 폴더에 숨겨두었고, 한국어 공부 노트는 영어 학습장처럼 위장해뒀죠. 주말에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 가더라도 할아버지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급한 용무로 지방 출장을 가신 날이었어요. 평소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서재 청소를 어머니께서 부탁하셨거든요. 사쿠라, 이참에 서재 좀 정리해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서재 구석 낡은 책장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바래진 흑백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지만 제가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발견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이끌게 됩니다. 서재에서 발견한 사진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한복을 입은 여인의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을까? 사진 뒷면의 한글은 무슨 내용일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러던 중 동아리 선배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어요. 1년 동안 서울대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법 체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이런 제안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할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약속할 수 없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언쟁이었어요. 아버님, 사쿠라도 이제 성인입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돼. 내 손녀가 한국에 간다고.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저는 몰래 교환학생 신청을 했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인지. 할아버지는 격노하셨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후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좋다. 하지만 내가 본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편지로 써서 보내라. 그게 내가 할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겨우 승낙 아닌 승낙을 받아내고 한국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렘을 가득 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낙후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리타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죠. 특히 공항 철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표를 사기 위해 늘 긴 줄을 서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 철도임에도 교통카드 단말기 몇 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예요? 표도 안 사도 되는 건가요? 제가 당황해하자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제 지갑 속 교통카드들이 떠올랐습니다. JR 패스, 지하철 패스, 버스 카드. 각각 다른 회사의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일본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왜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전광판들이 펼쳐졌어요. 제가 익히 봐온 일본의 도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오히려 높은 고층 빌딩들이 더 많게 느껴져 서울이 더욱 미래 도시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죠.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8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 속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께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하며 거리는 안전하고 질서정연해요. 사실 편지라가 보다는 짧은 메시지에 가까운 글이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때까지도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시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대학교에 도착한 첫날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법대 건물 입구에서 학생증을 발급받는데 일본처럼 복잡한 서류나 도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고 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처음이시죠? 여기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내드렸어요. 행정실 직원분의 말씀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캠퍼스 지도부터 수강 신청 방법, 도서관 이용법까지 모든 정보가 딱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일일이 종이로 받아서 정리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이미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죠. 일본의 법대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곳의 열기는 달랐습니다. 저기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는 팀은 우리 학교 대표 로스쿨 준비 스터디예요. 옆에서 걸어오던 한국 학생이 제가 서툰 한국말로 열심히 하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지 열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공부하는데 요즘은 AI 법률 검색 시스템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궁금증이 생겨 스터디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법률 조문과 판례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새로운 판례를 찾으면 팀원들의 화면에도 자동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법률 DB 시스템 한번 써보실래요? 한 학생이 자신의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수십 년간의 판례가 순식간에 정리되어 나왔고 AI가 관련 법조문과 해설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두꺼운 판례집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데 이건 마치 마법 같았어요. 와,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일본의 법률 도서관은 제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그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저희도 그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법대 학생들이 직접 개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죠.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대요. 그렇게 판례를 찾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 물었고 이 만남은 아마 들어도 쉽게 믿기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사쿠라 맞아?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문구점 앞에서 고구마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던 그 아이는 이제 서울대 법대 조교수 준비를 하고 있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정말 미나 맞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의 생일 파티 이후로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사쿠라. 난 그때 일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 미나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 내가 꼭 성공해서 편견을 깨고 싶었거든. 저녁이 되어 미나는 저를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의 법조타운이야. 나도 곧 이곳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 미나의 말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미나는 어떻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야? 카페에 앉아 미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사카로 전학 간 후 미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한국으로 돌아와 법대에 진학했고 미국 로스쿨까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날 받아준 미국 로스쿨은 여성 총장이 있는 곳이었어. 거기서 깨달았지. 성별이나 국적 같은 건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걸. 미나가 꺼내온 태블릿에는 그녀가 연구 중인 AI 법률 시스템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판례를 자동으로 비교 분석하고 법적 해석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 법이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나는 제게 한국 법조계의 많은 것을 들려주었어요. 여성 법조인들의 네트워크, 해외 로펌들과의 교류,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률 시스템까지. 사쿠라, 우리 이제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
난 곧 한일법률교류센터의 공동 연구를 시작하거든. 미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미나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쓸 차례야, 사쿠라. 다음 주 화요일 김 교수님의 추천으로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로펌이 있는 빌딩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일본의 법무법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로펌의 시스템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와세다 법대에서 오신 나카무라 사쿠라 씨죠? 리셉션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한 여성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로펌의 대표 변호사셨어요. 김민지 변호사님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5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저희 로펌 구경 한번 시작해볼까요? 김민지 변호사님을 따라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제가 알던 법률 사무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류 더미로 가득했던 책상 대신 깔끔한 듀얼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변호사들은 태블릿 PC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3년 전부터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모든 문서는 디지털화되어 있고 AI가 1차 검토를 해주죠. 덕분에 불필요한 야근이 많이 줄었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화상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통역사 없이 AI 동시통역 시스템으로 미국, 영국의 로펌들과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 말에 김 변호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일본 로펌들이 저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세요. 특히 여성 변호사들의 근무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변호사님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로펌 15층에 있는 직원 라운지였어요. 한쪽에는 수면실과 휴게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놀랍게도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여성 변호사 비율이 60%예요. 대부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이어가고 있죠. 실력 있는 인재들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되는 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니까요. 라운지에서 점심을 먹으며 여러 여성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법조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첫째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했어요. 복직하고 나서 파트너로 승진했죠. 우리 로펌은 육아휴직이 승진에 전혀 불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둘째가 태어나고 재택근무를 많이 활용했어요. AI 시스템 덕분에 집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니까요. 오히려 업무 효율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0대 초반의 정 변호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도 대법원 변론을 계속했어요. 법원에서도 저희 상황을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화상 변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임산부 우선 변론 제도도 도입했거든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김 변호사님의 집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건 우리 로펌이 받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예요. 법무법인 최초로 받았죠. 옆에 있는 건 여성가족부 장관상이고요. 한국의 로펌들은 이렇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나요? 제 질문에 김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법조계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변화를 시작했더니 다른 로펌들도 하나둘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오히려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죠.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로비에서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른 임산부 변호사님이 법원 출석을 위해 나가시는 길이었는데 동료 변호사들이 자연스럽게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어주고 차량을 대기시켜두는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또 한 통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는 꿈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성 변호사가 임신 중에도 당당하게 일하고 육아와 커리어를 동시에 이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곳에서는 제 꿈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대 수업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셨고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았어요. 판사나 검사를 꿈꾸는 여학생들도 많았죠. 일본에서는 감히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믿을 수 없는 만남이 있었어요. 사쿠라, 혹시 나카무라 사쿠라 맞니?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날의 생일 파티 이후 1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나야? 정말 미나 맞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나는 이제 서울대 법대 조교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사카로 전학 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했다고 해요. 미나야, 그때 정말 미안해. 내가 널 파티에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나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니야, 사쿠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오히려 난 그 생일 파티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 내가 내 첫 일본 친구였으니까.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나는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의 현대사, 여성들의 사회 진출, 그리고 양국 관계의 복잡한 역사까지. 미나의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께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11년 전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 미나를 만났어요. 이제 그녀는 훌륭한 법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증오와 반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미나와의 재회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첫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강의 자료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기기로 공유되었고 질문과 토론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법대 수업 맞나요? 옆자리의 한국 학생이 제 의아한 표정을 보고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디지털 기기로 판례를 찾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종이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찾는 건 너무 불편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 로펌에서 인턴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종이 문서들 사이에서 판례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던 모습, 도장을 받기 위해 여러 층을 오르내리던 경험, 불과 3시간 비행거리의 차이인데 마치 다른 시대를 사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친 후 진동벨이 울리면 음식을 가져가면 되는 거였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효율성이었습니다. 미나야, 여기는 모든 게 이렇게 편리하니? 미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많이 당황했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 특히 은행 업무를 위해 직접 지점에 가야 한다는 게 제일 놀라웠어. 한국에서의 일상이 쌓여갈수록 할아버지께 쓰는 편지의 내용도 달라져 갔습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발전상이 아닌 이런 혁신이 가져온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이곳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 그리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제가 보낸 편지들을 읽으시다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급히 귀국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일본 항공사 앱으로는 환불이 안 된다며 직접 공항에 가보라고 했는데 한국 항공사는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항공권 변경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작고 연약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실 옆 테이블에는 제가 보낸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사쿠라, 내가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나요? 죄송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서재 책장 뒤에 있는 작은 상자를 가져와 주세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제가 서재에서 봤던 그 한복 입은 여인의 사진과 함께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사진 속 여인은 박영희,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인이란다. 1965년 내가 처음 한국에 외교관으로 부임했을 때 만났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여성 법조인의 선구자였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일본보다도 보수적이었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꿈은 대법관이 되는 거였어. 여성도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믿었지. 처음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용기와 신념에 매료되었어.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양국의 상황에서 외교관과 한국 여성의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결국 난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그녀와의 추억은 이 상자 속에 묻어두었다. 하지만 그 후로 한국이 미워졌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앗아간 나라. 그래서 너에게도 한국을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거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내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단다. 영희가 꿈꾸던 세상이 이제야 이루어졌구나. 여성 대법관이 당연해진 나라,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내가 미움으로 가린 눈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다는 걸.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토록 한국을 부정하고 싶으셨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시다가 결심을 하신 듯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쿠라야, 내가 맞았어.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고집했던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었다는 걸. 퇴원 후 할아버지는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특별한 미션과 함께였어요. 영희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보거라. 아마도 그곳에서 너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거야.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영희 씨의 마지막 주소는 서울 북촌의 오래된 서점이었습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이 서점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혹시 이전에 이 건물에 사시던 박영애 선생님을 아시나요? 나이 지긋한 여자 서점 주인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영애 선생님을 아시나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이 서점도 원래 선생님이 하시던 거예요. 알고 보니 영애 씨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었답니다. 퇴직 후에는 이 한옥을 개조해서 작은 서점을 열었다고 해요. 특히 양국의 문학작품을 많이 소개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셨죠. 서점 구석의 오래된 책장 앞에서 주인분이 갈색 종이봉투를 꺼내주셨어요.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건데 혹시 일본에서 손님이 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바른 사진 한 장과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나카무라 군이 찾아왔다. 늘 진지한 표정으로 내 수업을 듣던 그 청년. 이제는 외교관이 되어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뤘구나.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우리였지만 책과 음악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모든 벽이 사라졌다.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새로운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외교관의 첫사랑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두 나라의 다리를 놓으려 했던 평범한 선생님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나카무라 군에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어쩌면 이미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손녀가 법조인의 꿈을 꾼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답니다. 우리의 작은 만남이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에서는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 않을까? 이제 나는 이 작은 서점에서 두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당신도 가끔은 미소 지으며 그때를 떠올리나요? 1985년 봄, 영희 올림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영희 선생님의 서점에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선생님은 잘 계시니?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선생님의 흔적이 가득해요.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도 있고 할아버지를 위한 편지도 남기셨어요. 그렇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잠깐 귀국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쿠라야, 너는 내 길을 가거라. 굳이 이런 늙은이를 신경 쓸 필요 없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지만 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할아버지, 제가 찾은 건 슬픈 과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에요. 영애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저도 제 방식대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서점 창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북촌의 기와 지붕과 현대식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보였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처럼. 미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쿠라, 한일법률교류센터에서 우리 프로젝트 승인 났어.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대. 서서히 저녁이 깃들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도, 영희 선생님의 꿈도, 그리고 제 도전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겠죠. 이제 저는 미나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양국의 청년 법조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프로젝트예요. 아직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이해와 공감이 모여 언젠가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이 오래된 서점에서 작은 희망을 배웁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청년의 용기 있는 도전이 세대를 넘어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쿠라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죠.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 도전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의 반대나 편견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쿠라의 이야기처럼 때론 우리의 작은 용기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카페였습니다.